고요. 여기서 오케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거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양입니다. 이 성인 별자리 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출석률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별똥별 관찰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오늘은 별똥별. 혹시 여러분들 별똥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별똥별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소원을 빌어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별똥별을 보면서 한 데서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경님,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네. 박민님은? 저도 없습니다. 지혜님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 한번 빌어본다. 어린 시절에 꽤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별똥별은 많이 봤지만 소원을 빌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성우 떨어진다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만 실제로 도시에서 별똥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별똥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자, 제가 알퐁소대의 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이 한 줄기 우리들 머리 위를 같은 방향으로 스쳐가는 것이 마치 금방 우리가 들은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무엇일까?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영혼이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이 젊은 시절에 학창시절에 들었던 알퐁소대의 별에 나오는 별똥별, 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유성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밤하늘, 오늘 밤 밤하늘 이야기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북쪽 하늘, 이제 꽤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북두칠성이 위에 높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북서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두 개가 지고 있습니다. 서쪽이니까 지고 있는 거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아주 얇은 초생달과 그 밑에 금성이 보입니다. 오늘 저녁이 바로 이 하늘에서 저녁 하늘에서 금성과 초승달을 같이 보는 아주 예쁜 하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시간에 서울은 좀 맑을 것 같고 충주는 구름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혹시 저녁에 시간 나시면 저녁에 해지고 나서 북서쪽 하늘 좀 보세요. 그러면 아주 예쁜 초승달 옆에 밝은 금성이 보일 겁니다. 금성의 밝기는 약 마이너스 4등급, 1등성보다 100배쯤 밝을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밝게 예쁜 초승달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초승달 뒤로 이렇게 희미하게 둥그렇게 햇빛이 지구에 비친 그 빛이 달에 반사돼가지고 달의 어두운 부분이 뿌옇게 보이는 지구조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하늘 굉장히 예쁜 하늘이 될 것 같거든요. 맑은 곳에 계시면 금성과 초승달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8시 반부터는 그 유튜브로서 이 금성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도 할 거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늘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어도 되니까 한번 나중에도 들으셔도 돼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별 이름들은 좀 익숙해지셨죠? 자, 직녀, 베가가 뜨고 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밑으로 백수 자리에 대네부. 대네부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꼬리예요. 꼬리. 대네부란 말은. 그리고 북서쪽 하늘에는 지고 있는 카펠라, 마차부 자리, 쌍둥이 자리에 있는 1등성 폴룩스. 자, 그리고 금성이나 달, 화성은 깜빡거림이 없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5배 쪽 연결하면 역시 북극성이 보이고요. 자, 금성 개밥바라기. 자, 베가, 직녀, 카펠라, 폴룩스, 데네브, 북극성 폴라리스.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제일 밝은 거
북두칠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손잡이를 따서 내려오는 맑은 별이에요.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그 밑으로 천녀의 스피카, 삼각형으로 있는 곳이 사자의 꼬리. 데네브니까 데네볼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사자의 일등성 레굴루스. 레굴루스는 일등성 중에 21번째 막차 타는 별이에요. 그 다음에 남동쪽 하늘에는 정가의 자리에 있던 별 안타레스가 뜨고 있고, 이등성들 중에서도 사자에 있는 갈기에 해당하는 알기에바, 바다뱀 자리에 있던 별 알파드, 고독한 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맨켄트라는 이름이 하나 더 뜨는데 사실 보기 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일부만 보이는 센타우루스라는 별자리에 있는 이 이등성이에요. 자, 센타우루스 반인반만, 궁수하고 같은 반인반만인데 맨켄트 어깨를 뜻하는 말이고, 위에 보면 라스 알 하게라고 해서 이 뱀주인 자리에 그 어깨 어떤 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아크투루스, 스피카, 레굴루스, 안타레스, 데네볼라, 알기에바, 알파드, 라스 알 하게, 맨켄트. 자꾸 듣다 보면 기억이 나요. 자, 친구 사귀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름은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별똥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별똥별이 굉장히 잘 보여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요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새벽 하늘에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목성과 토성은 점점 뜨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올 여름 정도, 가을쯤 되면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별똥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별똥별이 뭐냐? 먼저 별똥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거나 아니면 비박을 하면서 별을 본 기억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뭐 어렸을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똥별이 별이 죽어서 된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별똥별은 별이 죽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빛이 없는 시골 하늘이라면, 달이 없는 맑은 밤에는 1시간에 서너 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7월 말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철에는 거의 시간당 10개 정도의 별똥별이 보입니다. 자, 이제 별똥별의 계절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별똥별도 있을까요?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움직이지 않는 별똥별, 그런 게 있을까요? 은경님. 없어요. 별똥별이 쫙 긋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별똥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장미님. 움직이지 않는 별똥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자, 지윤님. 움직이지 않는 별똥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아이들이 엄마, 이모, 누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 움직이지 않는 인공위성은 없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똥별은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별똥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용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떠도는 유성체라는 게 있어요.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작은 물체들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불타는 현상이 별똥별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때는 별똥별, 유성이고, 타기 전에는 유성체라고 해요. 영어로는 미티어가 유성이고, 미티어로이드가 유성이 되기 전에 덩어리예요. 이것이 지구 대기에 들어와서 타면은 유성이 되는 건데, 이 유성체가 어디서 왔느냐?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소행성, 아니면 혜성이에요. 소행성은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나 외행성보다 자그마한 돌덩어리들이죠. 뭐 소행성에서 큰 거는 뭐 지름이 수백 킬로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자, 가장 큰, 원래는 세레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세레스가 이제 외행성이 되면서 세레스는 빠졌는데, 주로 태양을 돌고 있는 자그마한 돌덩어리들, 뭐 몇 미터짜리서부터 뭐 큰 것들은 몇십 킬로. 제가 발견한 소행성 통일은 지름이 4kg짜리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덩어리 전체가 소행성이고, 혜성이라고 하는 거,
해성은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천체로 태양이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니까 녹겠죠. 녹아가지고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의 광합, 빛의 압력이나 태양풍 입자들에 의해서 뒤로 꼬리가 생기는 것. 그것을 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타는 현상이 유성인데 유성이 되기 전에 있는 물체를 유성체라고 하고 이 유성체가 이런 소행성에서 온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해성에서 온 것이 있어요. 자, 용어 정의가 되죠. 그 중에 정지 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유성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화면에 보면 유성이 쭉 떨어지죠. 근데 나를 향해 떨어지는 유성이 있어요. 떨어지는 방향이 나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서 갑자기 확 별같이 밝아졌다가 쭉 꺼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이 유성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나의 시선 방향과 일치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지구로 떨어지는데 움직임이 안 보이고 확 밝아졌다가 어두워져요. 이거 정지유성이라고 하거든요. 자주는 안 보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별 보다가 정지유성을 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늘 보다가 뭐가 막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서서히 꺼져요. 그러면 그건 정지유성입니다. 근데 정지유성이 굉장히 밝다, 엄청 밝다, 안 꺼진다, 그럼 피해야 돼요. 나한테 날아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지유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우라는 거. 유성우는 유성이 빛처럼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성은 지저분한 얼음덩어리니까 꼬리 부분에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서 돌아요. 그래서 해성이 지나간 궤도를 통과할 때 평소보다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화구, 파이어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유성 중에서 금성보다 밝은 유성. 와, 밝다. 그러니까 거의 금성은 1등성보다 100배쯤 밝은데 거의 금성보다 밝아가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화구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화구가 보여요. 화구도 뭐 이렇게 드문 현상은 아니고 진주, 운석 떨어질 때 굉장히 밝은 별똥별이 떨어졌죠. 그런 게 다 화구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화구 중에서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볼라이드라고 하는데, 자, 커다랗게 불덩어리 떨어지다가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폭발하는 유성, 그거를 폭발하고 또는 볼라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폭발하고 정도 되면은 달보다도 밝을 때가 많아요. 초승달보다 밝고 아주 뭐 밝은 그렇게 폭발하는 거는 보름달보다도 밝은 것이 있어서 낮에도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낮에는 아직 못 봐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용어예요. 자, 대기 중에서 불타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유성이 되기 전에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이런 물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유성체는 둘 중에 하나에서 왔어요. 돌덩어리, 소행성, 그 다음에 먼지나 얼음덩어리, 해성. 오케이?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밝아졌다 사라지는 유성. 뭐라고요? 정지유성. 자, 유성 중에서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해성 궤도를 통과할 때 나처럼 많이 떨어지는 것을 유성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성보다 밝은 유성을 화구라고 하고, 자, 화구가 떨어지다 폭발하는 것을 폭발화구, 영어로는 보라이드라고 합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매일같이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의 양은 수백 톤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유성체들이 지구로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먼지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도 많고 땅에 떨어져서 운석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금성보다 밝은 그런 화구도 매일 수천 개가 떨어지는데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나 오지 같은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주로 밤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구를 본다는 것은 하룻밤 밤새더라도 쉽진 않아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밤을 한 20시간 정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시간을 보려면 며칠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성은 보통은 이 운석이 되더라도 지상 한 20km 정도 내려오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더 이상 빛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유성은 지상 한 80km 이상인데 그 이야기 조금만 이따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빠르죠. 그 시속 한 수백 킬로는 되니까. 자, 그런데 자, 별똥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구의 중력에 끌려 들어와 가지고 한 80에서 100km 정도 높이에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라가 보이는 높이를 지상 100km 위라고 합니다. 지상 100km 위에서 오로라가 보이거든요. 그 위에는 공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별똥별이 불타려면 공기가 좀 많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불타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공기하고의 마찰 때문에 불탄다라고 하는데 마찰이 아니에요. 마찰은 이게 마찰이잖아요. 별똥별이 불타는 건 마찰이 아니라 공기를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쫙 누르면서. 그래서 이걸 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저항할 때 공기층을 유성체가 쫙 뚫고 들어오면 이 저항 때문에 여기에서 항력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뜨거워지면서 이 앞부분부터 불타는 거예요. 옆구리가 마찰되면서 타는 게 아니라 공기층을 뚫고 내려올 때 공기와 접하는 이 뚫고 내려오는 이 앞부분부터 이 공기의 저항, 항력에 의해서 열이 나면서 타는 겁니다. 유성을 뜻하는 영어와 밀키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high in the air, 그러니까 공중에 높이 뜬 곳,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유성은 모래알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운석을 거의 안 남겨요. 자, 천문학자들은 유성이 움직이는 궤도를 통해서 유성의 질량이라든가 밀도, 크기 이런 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그 다음에 유성체가 움직이는 속도, 이게 합쳐져가지고 유성이 속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지구가 유성체를 당기는 거니까 그런 중력에 의해서 유성체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대부분 유성이 지구로 떨어질 때 속도는 처음에는 1초에 10에서 70km쯤 날아갑니다. 그러면 시속으로 치면 자, 최소한 몇만 킬로미터에서 30만 킬로미터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소행성과 해성에서 유성이 나온다 그랬는데 자, 소행성에서 나온 것보다 유성에서 나온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냐 하면 해성이 태양을 도는 속도가 태양이 가까이 왔을 때 해성의 속도가 소행성이 도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해성에서 나온 유성들이 더 빨라요. 근데 보통 해성에서 나온 유성들은 작아요. 작은 것들이 확 움직이는데 좀 큰 덩어리들은 소행성에서 온 거고 그런 것들은 해성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속도가 느려요. 그 이유는 해성이 태양이 가까워질 때의 속도가 소행성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자, 유성체가 대기에 들어오면 공기와 충돌하면서 공기들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공기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들이 이온화된다는 거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물질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 핵이 있고 마이너스는 전자가 도는데 뜨거워지면 전자들이 집을 나가요. 돈 많이 좀 아이들이 집 나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이온화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띈 걸 이온화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유성이 대기 상층부에서 딱 통과하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이온화된 이런 공기층에다가 전파를 발사시켜가지고 그 대기의 상태를 갖다가 기상학자들이 또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성은 대부분 타다남아가서 타버린 다음에 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먼지들이 대기 중에 유성 먼지라고 하거든요. 유성에서 나온 먼지들이 많아지면 햇빛을 산란시키고 대기 입자들하고 반응하면서 기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유성이 딱 날아가면서 뒤에 뭔가 이 상층 대기에 꼬리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이건 유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성이 통과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공기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공기들이 이온화된 이런 거라고 하는데, 자,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의 절반은 낮 시간에 떨어진다. 당연하죠. 낮이든 밤이든 유성은 떨어져요. 근데 낮에는 안 보이겠죠, 대부분. 낮에는 대부분 안 보이고 밤에 주로 보이는 거죠. 낮에는 거의 아주 밝은 유성들, 화구 중에서도 뭐 볼라이드 같은 거 정도가 돼야지 낮에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성은 낮에 안 보여요. 그리고 밝은 유성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렇게, 자, 이건 지금 그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그런 거기에서 찍은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아니네요. 이건 미국 소코로에 있는 거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유성이 지나가면 그 옆에 뭐가 흔적이 남아있죠. 이거는 자, 유성흔이라고 하거든요. 자, 유성흔이라고 해서 유성에서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아주 컬러풀한 색상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운석을 남길 정도의 유성은 초승달보다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성보다도 훨씬 밝아야 돼요. 그래서 와 밝다 정도 되어야지만이 운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면, 자, 유성이 타기 시작하는 높이는 80km에서부터 120km 사이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유성들은 50km 정도 오기 전에 다 타버려요.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유성의 거의 90% 이상이 해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에 다 타버려요. 여기를 어려운 말로 대기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하는데, 중간권에 오기 전에 대부분 다 타버립니다. 중간권 정도에서 성층권에 내려오기 전에 대부분 다 타버려요. 그리고 이제 큰 것들, 운석을 남기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성층권까지 들어오는데, 자, 이 들어오는데 한 20km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탈 건 다 타고 타질 않아요. 그때의 속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이후에서의 속도는 초속 10에서 70km인데, 자, 거의 불 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타지 않을 때가 되면 속도가 2에서 4km쯤 돼요. 초속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빛을 내지 않고 한 20km 정도를 갖다가 빛이 안 난 상태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암흑비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굉장히 밝은 화구, 진주 운석처럼 화구가 보였어요. 어느 정도 내려다 불이 꺼져요. 꺼진 지점부터 땅에까지 거리가 한 20km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의 속도가 초속 2에서 4km부터 시작돼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요.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의 저항이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자,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이제 종말 속도라고 하는데, 이 속도는 초속 한 100에서 2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에서 200m. 그러니까 차가 아주 좀 스포츠카가 달리다가 쿵 충돌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미 식을 때로 식어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석 떨어질 때 뜨겁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다 식어서 떨어집니다, 땅에. 그리고 떨어질 때 속도가 쿵거리긴 하지만 아주 뭐 위에서 불탈 때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마지막에 와서는 쭉 내려오다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수직으로. 왜냐하면 처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날아오던 이런 위성들이 공기하고의 저항 때문에 처음에 속도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뿅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운석들은 마지막에는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는 거의 식은 상태의 땅에 떨어집니다. 물론 아주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그거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자그마한 운석들을 남길 정도면 거의 식은 상태에 떨어지고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빛이 꺼진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는 한 2, 3분 이상 걸려요. 자, 그런 거. 자, 그리고 그래서 별똥별의 95%는 해성에서 나온다. 자, 해성은 다 먼지와 얼음덩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성에서 나온 유성들은 운석을 못 남깁니다.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자그마한 별똥별부터 모든 별똥별 중에 실제로 운석을 남길 수 있는 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타서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석을 남기려면 초승달보다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구라고 해서도 운석 남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별똥별은 혜성의 꼬리에서 나온 부스러기들이다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럼 혜성에 대해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이 출이라고 하는 그런 67P 출하목 이름이 어려워요.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혜성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혜성은 이름을 붙이거든요. 소행성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고 혜성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데 67P라고 하는 것은 67번째로 발견된 P, 주기혜성이라는 뜻이고 츄라모프 게라시멘코라는 두 사람이 발견한 이름이라 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지저분한 얼음덩어리. 자, 아직은 태양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꼬리가 보이진 않는데 막 해가 비칠 쪽에서는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가스라든가 기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혜성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저분한 얼음덩어리가 오다가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녹아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것을 갖다가 코마라고 해요. 이런 덩어리를 핵이라고 하고 부풀어 오른 덩어리, 가스 덩어리를 아직 코마가 안 생겼어요. 코마가 생기고 그 뒤로 꼬리가 생기거든요. 코마만 하더라도 이 길이가 가스가 피어오른 게 수백만 킬로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꼬리는 뭐 수천만 킬로미터 이상 아주 길게 뻗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혜성이 지나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부스러기들이 다 딸려가질 않아요. 이 뒤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그 궤도에 따라서 같이 돕니다. 정지해 있진 않아요. 같이 돌아요. 도는데 떨어져서 돈다는 거죠. 그래서 혜성이 지나간 궤도에는 혜성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를 지구가 통과하게 되면 그 부스러기들이 별똥별, 유성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스러기들이 궤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으로 또 흩어져 가지고 우주 공간을 떠돌기도 합니다. 자, 별똥별마다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달라요. 별똥별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무슨 색깔까지 따지느냐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시골 하늘에서 여름에 정말 서울에서는 안 되고요. 시골에 좀 놀러 가셔가지고 비박을 한다든가 이 산 같은 데서 몇 시간만 있어 보면 별똥별 많이 보게 되는데 조금씩 색깔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별똥별의 색깔은 별똥별에서 유성체가 녹은 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가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주변에서 별똥별에 의해서 가열된 주변의 가스들에 의해서 공기들에 의해서 나는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따라서 철 같은 거는 노란색 빛이 나와요. 철이 타면서 노란색이 나오고 나트륨 타서는 주황색이 나옵니다. 마그네슘은 이렇게 청백색이 나오고 뭐 칼슘은 보라색이 나오고 질소, 산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성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틀려져요. 주로 이제 산소나 질소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이 혜성에서 가스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 소행성에서 나온 것들은 철이라든가 이렇게 뭐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색깔까지 뭐 따시겠냐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유성체의 물질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다 하는 것 정도.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소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초음속 돌파를 할 때,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공기층과의 충격 때문에 소닉 붐이라고 해가지고 마처럼이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닉 붐이 심하면 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 커다란 유성체가 대기를 통과할 때 굉장히 큰 소닉 붐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은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소 눈에 보일 때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가 음속으로 350m. 자, 이
소리는 1분에 한 20km쯤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별똥별이 타는 높이가 보통 80에서 100km 정도예요. 아주 낮게 내려왔자 20km 이상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똥별이 큰 별똥별 화구가 떨어지는데 막 소리를 들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최소한 모양이 보이고 나서 아주 짧게는 1분, 길게는 2, 3분 지나서 소리가 들려야 돼요. 번개가 번쩍이고 바로 소리가 안 들리죠. 좀 이따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별똥별 이런 것이 소닉붐을 만들 수도 있는데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질 때 바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분에서 2, 3분 후에 들린다는 거. 그래서 별똥별 들리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건 같은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 음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유성이 높은 빠른 속도를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유성에서 아주 초저주파의 전파가 나올 수가 있다래요. 그것이 이제 물체를 진동시켜가지고 특히 머리카락 긴 사람들, 뭐 정전기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유성에서 나온 이 초저주파 이런 전파가 주변에 전기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쉬 이런 쇠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머리카락이 긴 사람들이 좀 더 잘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와, 큰 별똥별이 떨어진다 할 때 뭔가 쉬쉬 소리 정도는 나는 거는 맞는데 이건 왜냐하면 전파는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거의 이 전기 음향, 쉬쉬 같은 소리는 바로 들려요. 하지만 쿵 하는 것 같은 소닉붐은 몇 분 후에 들린다는 거. 그런 거.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어려운 별똥별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고 뭐 하는 건 넘어갔고 이제 언제 잘 보이는가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별똥별을 본다고 항상 소원을 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거의 1분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저 대학교 때가 경기도 별 보러 가가지고 정말 별똥별이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직도 떨어지네, 아직도 떨어지네 이러다가 아차, 소원 못 빌었네.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다가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똥별 볼 때 언제 잘 보이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예측이 된다면 미리 소원을 갖다 딱 생각하고 있다가 빠르게 외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똥별에다가 소원을 빌고 싶으시면 미리 소원을 준비하고 별똥별이 잘 보이는 그런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말이 빠릅니까, 제가? 아니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PDF 나눠드렸으니까 한 번쯤 보시고 오면 좀 나은데 나중에라도 보세요. 자, 유성우라는 게 나타나면 별똥별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유성우. 아까 유성이 빛처럼 떠다닌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기본적으로 유성우라는 것, 가장 또 유성우가 많이 나타나는 날이 8월 12일 밤입니다. 8월 12일 밤, 8월 13일 새벽 이런 데인데, 자, 해성이 지나간 이 8월달에 나타나는 것은 스위프트 30라는 해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할 때 해성 궤도와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페르세우스 자리라는 거예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어느 하늘 지점에서 그 궤도와 만납니다.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이 복사점에서 해성 궤도와 만나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아주 자그마한 해성 부스러기들이 지구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별똥별이 사방으로 퍼져 보이는데 그 지점을 복사점이라고 하고 그 지점이 있는 별자리 이름을 따가지고 어느 유성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을 돌 때 스위프트 30라는 해성이 지나간 궤도와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 해성의 궤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궤도 속에 해성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자그마한 부스러기들이
지구에 빨려 들어와서 타는 현상, 이것이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만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저기 보여요. 자, 그래서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속았습니다. 유성울에서 정말 비처럼 많이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를 치면 정말 안개비도 안 됩니다. 자, 실제로는 시간당 아주 많이 보였을 때, 최대로 보였을 때 10개에서 100개 정도예요. 그것도 도시에서는 안 되고 아주 깜깜한 시골 하늘에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때는 시간당 최대 100개쯤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8월 13일 날 새벽에. 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저녁 때부터 밖에서 기다려봤자 하나도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별똥별은 새벽에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고요. 자, 유성우가 어떤 건 굉장히 큰 유성우가 있고 작은 유성우가 있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혜성이 지나간 궤도와 지구가 얼마나 가깝게 만나느냐. 물론 혜성 궤도와 지구가 거의 비슷하게 만나요. 하지만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만날수록 별똥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혜성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데 혜성이 왔다 간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쓰레기차가 옛날에 한번 왔다 가고 그러면 부속이 좀 많아요. 시간 지나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혜성이 크면 클수록 부스러기들이 많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유성우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큰 유성우들 제가 8개 정도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서 1월 초에 보이는 4분의 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보이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12월 달 중순에 보이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이 세 개를 3대 유성우라고 합니다. 이때는 최대 100개까지 보여요, 시간당. 나머지는 열 몇 개에서 한 20, 30개 정도.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가장 보면 7월 중순부터는 쭉 계속돼 있어요, 8월 말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7월 중순부터 8월 때까지는 거의 달이 없는 날, 시골 가시면 최소한 몇 개, 한 10개 가까운 정도의 유성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잘 안 보인다. 주로 밤에 와야 된다. 왜? 새벽에 와야 된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별똥별을 보려면 저녁 하늘에 가면 거의 안 보여요. 새벽에 보여야 됩니다. 자, 뭐냐 하면 이게 지구죠. 지구와 태양이 여기 있어요.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이 도는 앞부분이 바로 새벽이에요. 해가 여기 있으니까 지구가 이 방향으로 도니까 새벽, 한낮, 저녁, 밤이겠죠. 자, 버스를 타고 갈 때 비가 오면 비 오는 날 버스의 앞유리창에 빗방울도 많이 맺혀요? 뒤에도 많이 맺혀요? 앞에도 많이 맺히겠죠?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빗방울이 앞에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달리는 지구를 버스라고 생각하면 앞유리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 가장 앞부분에 많이 들어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1초에 30km예요. 30km 날아가는데 뒤에서는 지구가 1초에 3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가 날아가는 것보다 느리면 못 들어와요. 일일이. 지구가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지구가 가서 박습니다. 그죠? 앞으로 지구보다 빠르지 않은 것들은 다 잡혀요. 그래서 자, 정면이 새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정 넘어서 달리는 지구의 앞면에 해당되는 것. 지구가 돌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이제 태양이에요. 그러면 돌면서 제가 있는 쪽이 이제 밤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양이면 지구가 돕니다. 돌면은 자 여기가 낮이잖아. 이제 지구가 이제 여러분 태양이에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면 이 부분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제가 있는 쪽에서부터 새벽으로 틀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다 앞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정을 넘어서 정오 전까지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데 새벽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앞부분이죠. 물론 해가 뜬 다음에는 환해지니까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별똥별은 새벽에 가까울수록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별똥별의 속도도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속도이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것들은 나보다 빠른 것이 아니면 안 들어와요. 초속 40km로 일리 날아가는 것들도 지구가 30km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올 때는 10km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가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새벽녘에 별똥별이 잘 보인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5시 정도면 해가 뜨고 4시면 환해지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시면 별똥별을 보고 싶으면 한 3시쯤 일어나야 돼요. 3시쯤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한번 별똥별을 보시면 그때는 굉장히 하늘의 여름에 은하수도 아름답고 조용하고 정말 별똥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똥별을 보려면 저녁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로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거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유튜브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운석은 정말 로또일까? 지난번에 진주운석 떨어졌을 때 막 로또 죽겠다고 전국이 막 곰이 불고 했는데 그 얘기 좀 하려는 겁니다. 자, 유성의 95%는 혜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운석이 없습니다. 초승달보다 밝아야지만이 운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석을 만드는 유성은 다 소행성에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5%는 혜성의 부스러기니까 나머지 5%가 소행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초승달보다 밝은, 그러니까 금성보다 거의 한 100배 이상 밝아야지만이 운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큼 밝아서는 운석 다 타버리고 남기지 않습니다. 자, 운석은 기본적으로 소행성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소행성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소행성도 돌덩어리인데 처음부터 소행성도 딱딱하진 않았어요. 지구가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높은 온도에 물렁물렁하다가 조금 식어서 굳어진 것처럼 소행성도 자그마한 것들이 뭉쳐가지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 말랑말랑하다가 식었습니다. 말랑말랑할 때는 철 같은 거, 이런 금속 성분들은 가운데 중심으로 모여요. 가벼운 돌들은 껍데기에 가 있습니다. 소행성들도 보면은 중심에는 철 성분들이 있고 껍질에는 돌이 많고 그 사이에는 철과 돌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석은 돌로 됐거나 철로 돼 있어요. 근데 철로 돼 있는 것들은 중심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돌로 된 거는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돌과 철이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문데 주로 이 중심과 외곽에 철이 섞여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석들이 만드는 유성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소행성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소행성들끼리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소행성들이 충돌해가지고 부스러진단 말이죠. 부서지면은 자, 중심이 많이 부서지겠어요? 껍데기가 많이 부서지겠어요? 껍데기가 많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이 부서진 것들이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거고 중심과 이것이 부딪히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면서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석을 할 때 이제 운석 여러분들의 감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듣고 나서 어디 가서 운석 기본적으로 감별 좀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 돌에서 원래 운석은 소행성에서 온 거기 때문에 소행성은 지구가 만들어지는 시절 최소한 46억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관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풍화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멘트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질 현상에 의해서 변화가 되죠. 변성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뭐 용암에 의해서 뭐 활성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운석은 소행성은 거의 그런 변화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그 모습을 콘드룰이라고 하는 아주 구슬 모양의 이런 입자들이 있어요. 밀리미터 정도 다니는데 자, 돌 속을 보면 아주 자그마한 구슬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런 입자들. 요게 이런 것들이 콘드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입자들이 처음에 소행성이라든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입자들이었어요. 이런 자그마한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소행성도 만들고 그것이 또 합쳐져가지고
지구와 같은 행성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계 초기에 우주 공간을 떠돌던 먼지 덩어리라든가 이런 아주 부스러기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콘드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게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소행성이나 행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로 된 운석 중에서 아주 초창기의 운석들, 그런 데는 이렇게 콘드릴이 많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자, 콘드릴이라고 하는 거. 근데 철로 된 건 없어요. 철은 이미 중심에서 녹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로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것 중에서도 서로 충돌하면서 변성된 것, 녹았다 온 것 중에는 이런 콘드릴이 없어요. 그래서 자, 돌로 된 운석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콘드릴이 있는 거예요. 콘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콘드릴이 있는 운석. 이것이 없으면 A자 붙여가지고 콘드라이트라고 합니다. A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콘드릴이 있는 운석은 콘드라이트, 우리말로 원시, 시원 운석이라고 하고, 그 동글동글한 게 없는 것은 열을 받아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 변성된 거. 이거 분화 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바로 콘드라이트.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행성끼리 충돌해가지고 그냥 부서져 나온 거예요. 근데 콘드라이트는 부서지면서 거기서 뜨거워지면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변성되고 녹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운석 중에서 돌이 94%인데 떨어지는 운석 중에서 94%는 돌이에요. 소행성 중에 껍데기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이 동글동글한 게 많은 원시 운석, 시원 운석이라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게 거의 없는 변화된 분화 운석은 전체 운석의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86 더하기 8하면 94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운석 중에 94% 정도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동글동글한 것이 있는 시원 운석, 콘드라이트라고 하는 거고, 동글동글한 게 없는 거는 어콘드라이트, 분화된 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971년 그 위키에 나온 건데, 자, 브라질에서 발견된 건데, 이 안에 보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껍질이 시커매요. 탔으니까. 좀 이따 할 건데, 자, 껍질부터 시커매요. 자,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도 안에 조사해 보니까 콘드릴, 동글동글한 게 많은 콘드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흔한 석질 운석이고, 석질 운석 중에서도 제일 흔한 콘드라이트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철 성분들이 얼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철 성분이 많으면 H, 조금 적으면 LL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자, 94%가 돌이었고 나머지 중에 5%, 자, 1% 빼놓고 5%는 철이에요. 철을 이렇게 철하고 니켈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자, 철하고 니켈이 9대1로 포함됐거나 니켈이 좀 더 많아지는 거, 거기에 따라서 카마사이트, 테나이트, 이름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보통 철하고 니켈인데 니켈이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이렇게 좀 하얘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로 된 게 한 5%쯤 된다. 근데 실제로 이 운석 연구하는 분들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한 5% 되는데 남극 대륙 가서 발견해 보면 실제로 1%도 안 된대요. 철로 된 게. 남극에는 하얗잖아요. 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운석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산이라든가 숲에 가서 운석 찾으면 돌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철들은 자석 같다 보니까 구별이 잘 되니까 땅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한 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도 안 된다는 게 운석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자,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돌,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돌과 철이 섞인 거. 돌과 철이 섞이려면 소행성에 있는 핵이 부딪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중심에 있는 철과 껍데기에 있는 돌들이 섞여야 돼요. 녹화가.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전체 1%가 채 안 돼요. 그 중에서 이렇게 철과 돌이 섞였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자,
노란색은 감남석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 유리 규산염이 좀 많은 건데, 아무튼 색깔 따라서 뭐 이렇게 페로사이트, 뭐 메소시도라이트 이름 어려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색깔이 조금 회색 부분 되는 것은 이거는 철과 돌이 섞이려니까 높은 온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 가면 돌이 검은색이죠. 현무암이라고 하죠. 이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녹았다 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무암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약간 검은색이 되고, 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감남석이라고 해서 유리 성분, 규산 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노란색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돌과 쇠가 섞여 있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석의 특징들, 이걸 보면서 운석이다 아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석을 갖다 대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운석은 돌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 돌도 그 안에 철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석질 운석 안에도 철들이 많이 있다. 일반적인 지구에 있는 돌에 비해서는 철 성분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석을 들이대면 거의 붙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붙는다고 다 운석은 아니에요. 우리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자철광 같은 경우는 운석이 아니지만 자성이 있어가지고 붙기도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석이 붙으면 운석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컨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자석이 끌리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달이라든가 화성에서 나온 것 중에 끌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근데 극히 드물다. 그래서 10중 8구 운석은 자석에 들이댔을 때 자석이 붙어야 된다. 물론 자석이 끌린다고 모두 운석은 아니다. 그리고 자석이 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100% 운석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밀도. 일반적인 지구에 있는 돌에 비해서는 밀도가 높아요. 들어보면 같은 부피 중에서도 지구에 있는 돌보다는 좀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철이 많을수록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돌들은, 자, 가로 세로 높이 1cm 정도, 물은 1g이죠. 이걸 놓고 봤을 때 일반 돌은 물보다 한 2.5에서 3배 정도 많은데 그거보다 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벼운 것도 있어요. 어쩌다 이 바로 탄소 성분이 많은 콘드라이트. 이 원시 운석 중에서도 철 같은 게 거의 없고 탄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운석 같은 경우는 탄소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밀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돌 운석들도 일반적인 돌에 비해서는 한 20, 10%, 30%는 무겁다. 근데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드문 운석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지구에 있는 돌 중에서도 철 성분이 많은 돌은 철광석 같은 거 당연히 밀도가 높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아주 드문 이런 탄소질 운석 이외에는 거의 밀도가 일반적인 돌보다 무겁기 때문에 비중이 일반적인 돌보다 가벼우면 거의 운석이 아닐 확률이 높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껍질. 자, 불탔으니까 껍질 부분에 검격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녹은 흔적들. 이거 용융각이라고 하거든요. 녹은 껍질들. 퓨전 크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자, 안에는 하얗지만 겉에 껍질이 시커멓죠. 타고 나면 이렇게 시커먼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떨어진 지 오래되면 이제 막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고 남은 흔적들, 껍질에 시커먼 흔적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흔적들이 있죠. 이렇게. 안에는 녹지 않았고 껍질만 녹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용융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걸 보면 붉은 반점이나 은빛 광택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돌 속에 금속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붉은 반점, 철 같은 것이 붉은 반점 보이고 이렇게 금속들이 이렇게 은빛 줄처럼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껍질에 탄 흔적이 있고, 탄 흔적 있잖아요. 껍질에 이렇게 탄 흔적들이 있고 안에 이런 게 있은 거는 100%고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이
떨어진 지 오래되면 껍질이 이렇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비중은 일반 돌보다는 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지붕 같은 자국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유성체 중에서 녹는데는 낮은 물질들, 그런 물질들은 내려오면서 막 충돌하면서 뜨거워지면서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막 녹으면서 회오리 치면서 빠져나가요. 충돌하면서 여기 막 이런 데가 움푹 패이면서 회오리가 쳐요.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이런 지문자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껍질이 시커멓게 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용융각이 있으면서 시커먼 용융각이 있으면서 이런 지문자국 같은 것이 있다. 그럼 10중 8구다. 근데 100% 아닌 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이건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들이 다 이런 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녹았다가 굳으니까 용암 같은 게 녹았다가 굳으니까 안에 있는 기포들이 막 뽕뽕뽕 나온 거예요. 근데 운석은 안에가 녹은 게 아니잖아요. 껍질만 녹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기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으면 이건 무조건 지구돌이에요. 안에가 녹았다가 굳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운석이라고 갖고 오면 구멍이 뻥뻥 뚫렸다. 이건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커먼 용융각이 있다. 이건 거의 10중 8구 맞는 거니까 그건 들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한테 많이 갖고 오는 운석 감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커먼 거.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굳은 거.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운석 큰 거 갖고 있다. 돈 뭐 하고 하는데 예전에 저도 한 20, 30년 전에 전시한다 했더니 이거 들고 와가지고 운석 전시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텍타이트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이 뭐냐면 운석이 커다란 정말 크레이터를 만들 정도로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요. 그랬더니 꽝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물질들 중에서 유리성분들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굳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70% 이상이 주로 유리와 같은 규산형 광물들이 녹아서 된 거다. 그래서 운석이 땅에 떨어질 때 주변에 유리 물질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아직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일부 있어요. 근데 정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운석이 떨어질 때, 큰 운석이 떨어질 때 주변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시커먼 거의 아스팔트 뭉쳐놓은 것 같이 보여요. 약간 이렇게 색깔이 검지 않고 이렇게 녹색, 옥빛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유리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운석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누가 큰 돈 준다고 사라 그러면 속지 마세요. 운석과 관련되어 있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운석 감별하는 거,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자, 이건 이제 브라질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뭐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썼길래 저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에서 한 거니까 뭐 특별하게 뭐라고는 안 하겠죠. 자, 일단 운석이다. 자석에 붙느냐 안 붙느냐. 자, 일단 대부분 붙는다고 했죠. 일단 붙는다. 오케이, 예스. 다른 데보다 무겁다. 좀 무겁다고 했죠. 오케이. 자, 측면 연마하면 철처럼 빛나나. 자, 연마하면 철성분들이 많으니까 빛이 날 수 있죠. 자, 오케이. 근데 안에 구멍이나 거품이 있나? 그러면 아니라 그랬죠. 구멍이나 거품이 없다. No. 움푹 패이거나 지문 같은 자국이 있다. 이건 yes. 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석에 붙느냐? 오케이. 무겁지 않다. No. 무겁지 않다. 외부에 검은 층이 있나? 있으면 yes. 안쪽에 은빛 광택이나 붉은 점들이 있느냐? yes. 움푹패거나 지문 자국이 있느냐?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보다 무겁지도 않고 자석에 붙는데 돌보다 무겁지도 않고 외부에 검거나 얇은 층도 없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실제로 빛이 보이고 떨어질 때까지 몇 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성을 보고서 주셨으면 그건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성이 딱 보였는데 밑에 떨어져 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최소한 몇 분이나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측면을 연마한 철처럼 빛나나요? 아니면 운석이 아니다. 자, 돌보다 무겁지만 철 같은 게 없으면 아니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광택이 나거나 붉은 점들이 없으면 또 역시 아니라는 거고, 구멍이 있으면 또 아니라는 거고. 자, 자석이 붙지 않는다. 오케이, 붙지 않는다. 그 중에 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석이 붙지 않는데 돌보다 무겁다. 그건 아니에요. 자, 자석이 붙지 않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일반 돌보다 가벼운 탄소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굵고 얇은 층이 있다. 요윤곽은 있어야 돼요. 요윤곽은 있는데 내부가 또 밝은 색이다. 그죠? 겉이 깎고 속은 좀 밝은 색이다. 탄소질로 된 그런 시원 운석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붙지 않고 돌보다도 가벼워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드문 운석이에요.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석이 로또냐? 자, 운석이 로또냐? 자, 2014년도에 진주 운석 떨어졌을 때 저도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그때 운석에다가 그람당 한 10,000원 쳐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람당 10,000원이면 1kg면 얼마예요? 1,000,000원이죠. 그 당시에 총 떨어진 운석이 한 30에서 40kg쯤 됐어요. 몇 조각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게 3억 5천만 원 정도 제시했습니다. 한 서너 분 되는데. 그래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예? 러시아의 그 첼라빈스크에 떨어진 운석 같은 경우에는 소치 올림픽 할 때 그람당 100몇십만 원씩에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0,0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안 팔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지질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보관이라도 하자. 왜냐하면 개인들이 보관하면 공기에 오염되고 하면 지구의 돌들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근데 이분들이 그것도 못 믿겠다. 각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중에는 뭐 은행에 맡기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 집에다가 아주 뭐 장치해서 맡기는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기와 접하지 않게끔 진공 상태로 되는 그런 보관 장비를 만들려면 그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그걸 개인이 못할 거예요. 지금 벌써 7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분들 그거 많이 이미 오염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발견했던 진주 운석은 콘드류를 많이 갖고 있는 C1 운석이고 그 중에서 철 성분이 좀 많은 H로 시작되는 그 콘드라이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람당 한 1에서 2달러 정도, 4달러도 안 돼요. 1에서 2달러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철이 조금 더 비싸고 드무니까. 그리고 석철, 돌과 철로 섞여 있는 것이 좀 더 비싸고 석질 운석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좀 드문 탄소 운석들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로또가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아마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를. 아마존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운석들이 경매가 나와요. 경매가 아니라 판매되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뭐 22달러, 35달러, 98달러 뭐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몇만 달러, 몇천만 달러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미티오라이트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운석이거든요. 운석을 하면 실제로 많이 나와요. 뭐 80달러, 뭐 그램이 있으니까 70에서 80g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 운석을 하나 갖고 싶으신 분들 이런 데 가서 구입하시면 돼요. 아직 큰 돈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경매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모양이 좀 이쁘잖아요. 그런 것들은 1,875달러. 그래도 뭐 한 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뭐 로또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에서 왔거나 화성에서 온 운석들은 좀 비쌀 수 있어요. 달이나 화성에서 어떻게 왔느냐? 커다란 운석이 달에 충돌합니다. 거기서 튀어나오죠, 부스러기들이. 튀어나온 부스러기들이 우주 공간에 떠돌다가 몇만 년 지나서 지구로 올 수가 있어요.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크레이터가 화성에 생깁니다. 그때 튀어나온 부스러기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로 몇십만 년 후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달과 화성에서 기원했던 운석들은 정말 희귀해요. 희귀하기 때문에 좀 비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몇억 몇십억 이건 소문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가격은 부르는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일단 족보가 있으면 비쌉니다. 멍멍이도 족보가 있는 게들 비싸잖아요. 그죠? 진주 운석같이 떨어지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낙하되는 장면이 목격된 운석이 진주 운석이에요. 족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다른 것보다 비싸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는 그 가격으로 10% 10배 쳐준 거예요. 일반 거에 비해서. 근데 저 같으면 진주시청 같은 데서 거기다가 아예 관광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떨까? 우주의 기운이 여기에 떨어진 곳이다. 한 번쯤 만져보고 그래도 해서 한 번 만질 때마다 뭐 돈천 돈만 원 받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팔고 음료수 팔고 그다음에 운석 박물관 만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뽑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지자체에서 관광상품 해가지고 그거 몇 억 주고 파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석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이 목격된 운석이 바로 진주 운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제시대 때 뭐 발견된 두원 운석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떨어지는 게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운석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은데 그거 보이지도 않는 데다 집에다 돈을 말아놓았자 결국은 그런 말 있죠. 응? 아끼면 못 된다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족보가 있으면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예쁘면. 그러니까 모양이 예쁘면 당연히 갖고 싶은 충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석 중에서 색깔이나 모양이 이쁘고 이러면 또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한 경우에 특히 이제 석철질, 돌과 철이 섞여 있는 게 아주 희귀한데 그 중에서 클수록 또 비싸져요. 왜냐하면 크면은 어디 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모두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운석들은 로또가 아니다. 옥션이나 이런 데서 가끔 경매 나오는 게 있는데 경매가 나오더라도 정말 1억 이상 넘어가는 거, 10만 불 이상 넘어가는 건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그래서 로또를 찾기 위해서 뭐 운석 사냥꾼이다 해가지고 막 얼마 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뭐 로또가 됐다, 뭐 미국에서 누가 와서 사가지고 왔다, 다 썰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이 받은 거 얼마 안 받았고 미국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얼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옥션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그렇게 아주 로또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 하려다 뭐 할 건데요. 자, 아무튼 간에 운석, 오늘은 별똥별에서부터 운석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별똥별의 정치도 알았고 유성우가 떨어진 날 새벽이 가장 잘 보인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운석의 정치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별똥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별똥별을 보려면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별이 잘 보이는 곳도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야지만 별똥별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불빛이 없는 까만 시골 하나로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유성우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깊은 산골까지 들어가기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도시에 불빛이 없는 먼지가 없는 도시에서 한 1시간 정도 나가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의 불빛에서 벗어난 교외 정도 나가시면 충분히 별똥별을 즐길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단 별똥별을 보는 데는 망원경은 필요 없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별똥별 본다고 아이들이 망원경 사달라고 유성우 떨어진다고 그걸 갖다가 별똥별을 망원경으로 찾으려면 슉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별똥별은 망원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론 별똥별 찾기 귀찮으니 잘 안 보이니까 망원경으로 가져가가지고 딴 거라도 보다가 보면 좋겠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망원경에다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별똥별은 못 봅니다. 여기 저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별똥별 볼 때는 매직 아이 보듯이 해야 돼요. 매직 아이 보는 걸 혹시 아세요? 초점 흐려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누워가지고 초점을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초점을 흐린 상태로 해야지만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누가 어디 하면 이미 끝나요. 그러니까 한 곳을 몰입해 보지 말고 흐릿하게 초점 둔 상태에서 좀 눕거나 아니면 등받이 의자 같은 데서 비스듬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저녁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이 잘 보인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불빛이 없는 곳에 찾아가셔야 되고 물가에서는 좀 떨어져야 돼요. 새벽에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에는 물가에 안개가 많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물가를 좀 피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높은 곳에 가는 게 좋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먼지가 적어져요. 그래서 해발 한 1000m 이상 올라가면 먼지가 못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방의 천문대들을 여러 군데 기획하고 만들었는데 그중에 1000m 이상 만든 곳은 화천, 광덕산의 조경철 천문대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10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 주차장 가가지고 요새 일반인들 오픈 안 해요. 거기는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은 일반인들 오픈하지만 거기는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주차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하늘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가리는 장애물이 많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본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떤 뭐 숲 체험하는 데 가가지고 나무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가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느 정도 트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주변을 가리는 것이 적은 곳에 가셔가지고 올여름에는 여러분들 별똥별 한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똥별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굉장히 별똥별이 많이 보이는 별똥별의 시즌이에요. 특히 8월 12일을 전후해가지고는 많이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달을 피해야 돼요. 달을 피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페르세우스 이성호가 보일 때가 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도 안 봤는데, 자, 다행히 올해 페르세우스 이성호 8월 10일 날이 음력으로 한 5일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2일, 13일이 음력 5, 6일이니까 초저녁에만 달이 있어요. 새벽엔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아마 여기서 또 제가 유튜브를 하겠지만 올 여름은 정말 별똥별 보기 좋은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 후의 극대점을 중심으로 달이 초승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정 넘어서 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반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별자리 교실이기 때문에 별자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좀 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잡이별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훑었고요. 다음 주에는 봄철의 별자리를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거기에 대한 신화 이야기라든가 좀 더 찾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봄철의 별자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차에서 했던 수업 자료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원래 그 유튜브 이거 강의 자료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대면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 올려놨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며칠만 더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자,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삭제할 거니까 봄철 별자리 여행 들으실 때까지는 4주차 수업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다음 주 6주차를 보고 자 이제 제 얼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를 끝내고 자 이제 기록은 더 이상 하지